22년 하반기까지는 굉장히 어려운 실물 경제 국면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요. 그러나 금리 인상 행보, 긴축적 행보는 달라집니다. 특히 전쟁의 종식이 있으면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것이고요. 안녕하세요. 머니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원래 통화정책의 기조적 전환은 베이비 스텝 룰을 지켜야 됩니다. 0.25%포인트씩 정말 천천히 금리 인상을 해야 될 텐데, 그런 룰을 무시하면서까지 이례적인 긴축 행보를 보이는 것, 이게 말 그대로의 긴축의 시대인 거예요. 근데 이런 긴축의 시대는 우리 소비자들의 혹은 투자자들의 이 투자 심리, 소비 심리를 크게 위축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요, 금리가 올라가니까 금리가 떨어질 때 레버리징을 일으켰죠. 레버리징의 시대예요. 돈을 빌려서라도 영끌에서도 투자하자, 영끌에서 집 사자, 영끌에서 소비하자. 왜냐하면 금리, 돈을 빌리는 비용이 싸니까. 근데 금리가 올라가니까, 시중금리도 올라가니까 도저히 이 높은 금리를 안고 투자할 수가 없어요. 집을 사기가 부담이 돼요. 첫 번째로 뭐를 합니까? 경제 주체들이 돈을 갚죠. 부채를 갚죠. 그러면 나의 소득의 절대적인 비중을 빚 갚는 데 쓰니까, 이자와 원리금을 상환하는 데 쓰니까 소득의 절대적인 비중이 빠져나가면 소비할 여력 자체가 줄어들죠. 여러분, 가계의 소비가 진작이 안 되면 자연스럽게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가 없어요. 그럼 투자를 안 한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생산 설비를 안 늘리고 신사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신규 고용 창출이 안 일어나겠죠. 그럼 그런 것들은 결과적으로 일자리를 못 만들어요. 고용 침체를 만듭니다. 고용이 침체되면 여러분들의 개별 소득의 규모가 줄어들겠죠. 평균 소득이 줄어들 거 아닙니까? 소득이 줄면 또 뭐 하고 싶어지죠? 소비하고 싶지가 않죠. 그럼 계속 악순환인 거죠. 악순환의 고리에 빠질 수 있는 굉장히 절체절명의 순간이고요. 그것을 보여주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는데, OECD CLI라고 하는데, OECD 선행지수입니다. 이런 것들이 20년 충격이었고, 이렇게 충격이었고, 테슬라 기호처럼 충격 있다가 다시 회복됩니다. 21년이 폭발적으로 회복되는 구간이에요. 100 이상을 상회하면서. 근데 22년 들어서 꺾입니다. 100 밑으로도 떨어집니다. 이미 경기 침체 국면에 진입했다라는 사인이죠. 이것은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OECD 회원국이라든가 평균이, 그리고 미국과 같은, 또 중국과 같은 주요국들이 다 꺾이기 시작합니다. 이 꺾이는 것은 여러 가지 것들이 맞물려서 그런데 전쟁의 충격이죠. 그 전쟁 때문에 인플레이션의 충격이 왔죠. 인플레이션 현상 때문에 금리를 가파르게 인상시키는 긴축의 충격이, 금리의 역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앞에 말씀드렸던 소비 침체나 투자 침체로 연결되고, 이것이 세계 경제를 악순환의 고리로 만드는. 근데 이렇게 되면 수출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많은 주요국들이 다 하나같이 이런 일들을 겪으면 결국 수입 수요가 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수출할 데가 없어지는 거죠. 이게 악순환입니다. 그렇게 경기 침체 국면으로 접어드는 현상이 바로 금리의 역습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원래 신흥개도국들은 고성장하면서 고물가, 그리고 고금리, 선진국들은 저성장, 저금리, 저물가, 이런 기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 보면 미국처럼 대형 국가가, 그런 엄청난 선진국이 9.1%를 기록했다는 것은,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이 6%를 기록했는데 지난 6월. 근데 요것을 6과 9.1과 비교해봐도 절대적으로 높은 숫자인 거 맞습니다만, 미국 경제치고 9.1%는 사실상 어마어마하게 더 높은 숫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또 그런 면에서 지금 이 시점을 1979년, 82년 요 정도까지 오일 샥이 왔었을 때, 그때랑 많이 비교하시는데, 역시 미국 경제라는 관점에서 또 봤을 때 그렇게 미국의 나름의 성장기였거든요. 물론 전쟁이 있어서 그렇게 어려웠지만, 베트남 전쟁. 근데 어쨌든 미국 경제가 이렇게 성장하는 그런 기점, 70년, 80년, 그때의 미국 물가 상승률과
지금처럼 미국이 더 이상 키가 자랄 데가 없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의 성인처럼 초등학생하고 같냐 이거죠. 그렇게 거의 성장이 다 다른 이런 미국 경제가 9.1% 물가 상승률을 기록했다. 사실 이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다. 우리나라도 6% 물가 상승률을 기록했잖아요. 대부분의 청년들은 그들의 인생 동안 우리 한국 물가 상승률 6%를 역시 처음 만난 거예요. 24년 만에 최고치니까. IMF 외환위기를 경험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정말 처음 만나는 그런 물가 상승률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의 목표 안정 물가가 2%인데 그걸 초과하면 인플레이션입니다. 그걸 밑돌면 디플레이션이 걱정돼 하는 시점이고요. 실제 물가가 말 그대로 떨어진다. 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다. 그러면 디플레이션 경제, 일본 경제처럼 잃어버린 40년을 겪었죠. 너무 높아도 위험하고 너무 낮아도 위험합니다. 저소득층하고 고소득층을 잠깐 비교해 볼게요. 이 통계청에서는 1분위부터 10분위까지로 구분을 합니다. 근데 이 10분위 고소득층의 경우에는 자기 전체 소비 지출액, 월 소비 지출액이 크겠죠.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정도 소비 지출해요. 근데 월 소비 지출액에서 식료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될까요? 10%가 조금 안 됩니다. 그만큼 다른 소비 지출액이 많은 거예요. 오락, 여가, 스포츠, 문화생활 이런 데 많은 비중을 투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식료품 소비 지출액이 20%가 넘어요. 이것을 보통 비교할 때 엔겔 계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소득층일수록 엔겔 지수가 높다라는 이런 특징 때문에 이 물가 상승 압력이 그 나라 경제에 같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그 충격은 다르다는 거죠. 이것은 국가마다도 달라요. 선진국의 경우에는 엔겔 지수가 낮겠고요. 이 저소득 신흥개도국들은 말 그대로 굉장히 높죠. 전체 소비 지출액에서 오로지 식료품 사는데 절대적인 비중을 투여하니까. 그럼 이렇게 식량 위기가 오고 인플레이션 시대가 오면 결과적으로 누가 힘들까요? 신흥개도국들이 힘든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만 가지고 봐도 저소득층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물가 상승 압력이 모두에게 충격을 주는 게 아니라 취약계층에게, 취약 국가에게 더 큰 충격을 준다. 그러니까 이런 인플레이션 현상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적정한 물가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 적정한 물가를 만드는 우리나라의 목표치가 2%고 그 적정한 물가를 만들어라 라고 명령을 내린 그 대상이 누굽니까? 그게 중앙은행인 거죠. 그러니까 중앙은행의 역할이 바로 물가 안정에 있다. 뭐를 이용해서 물가를 안정화하는 겁니까? 네, 금리죠, 금리. 기준금리를 끌어올림으로써 물가를 안정화시키는 지금 이런 국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고 이게 이른바 긴축의 시대, 긴축의 속도가 가속화된 그런 흐름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그 물가가 오른다라고 실감하는 것들은 마트에서 어제 산 호박 가격, 그리고 오이 가격, 배추 가격, 상추 가격. 이게 어제는 1,000원이었는데 오늘은 2,000원이네. 그러면 2배나 올랐네. 뭐 이런 느낌이, 이게 물가 상승에 대한 체감 물가 압력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은 이게 원자재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쌀도 원자재죠. 근데 이런 원자재 가격은 어제 오늘 급등하죠. 제가 미리 예고컨대 7월 말 8월 중순 이내에 또 식료품 물가가 급등할 겁니다. 이것은 매년 반복됐기 때문에 그래요. 왜? 항상 여름철이면 장마가 있죠. 그리고 폭염이 있죠. 그러면 농산물 수확량이 갑자기 또 위축됩니다. 이런 것들은 공급량이 부족하니까 농산물 가격이 일시적으로 급등하죠. 제가 기조적으로 물가가 오른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분명 그 여름 중반 혹은 여름이 끝나갈 그 자락에는 농산물 수확량이 급감하면서 그때 농산물 가격이 급등하는 현상이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체감하시는 그 물가는 어제 오늘 계속 급등락한다. 이것을 설명드리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완제품 가격, 소위 가공된 물건의 가격은 급등락하진 않죠.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분식집 가시면 그 떡볶이 가격이 적혀 있는데 이 밀 가격은 하루에도 주가랑 비슷해요. 막 이렇게 급등락하면서 움직입니다.
그런데 떡볶이 가격이 매일 바뀝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메뉴판 가격을 좀 어려운 편이지만 비탄력적이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은 탄력적으로 계속 요동치면서 움직이는 것이고요. 분식집 아줌마 입장에서 이 떡볶이 가격을 올려버리면 그동안 찾아왔던 학생들이 비싸다고 달아날까 봐 그렇게 적극적으로 올릴 수도 없어요. 밀 가격은 오르고 고추장 가격도 오르는데 떡볶이 가격은 유지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러다가 올리는 게 메뉴판 가격인 거죠. 근데 이런 비탄력적인 재화마저 가격이 인상되는 과정, 그게 7, 8월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런 것들까지 반영되고 그렇다면 이 물가 상승률이 계속 지속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인데, 그러면 이런 초인플레이션 현상, 어쩌면 이 6월 물가 상승률 9.1%를 찍고 다시 떨어지는 피크 아웃을 기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피크 아웃 지점이 언제 올지는 당장 가늠하기가 어렵다라는 말씀이고요. 이 물건의 가격이 작년엔 1,000원, 올해는 2,000원, 또 내년엔 3,000원, 계속 1,000원씩 올랐죠. 그러니까 물가의 상승폭은 똑같아요. 1,000원, 1,000원. 그러니까 우리가 체감하는 물가는 어때요? 1,000원일 때 2,000원, 2,000원일 때 3,000원. 계속 오르는 느낌이에요. 고물가예요. 그죠? 근데 물가 상승률의 개념은 1,000원에서 2,000원 100% 올랐죠. 근데 2,000원에서 3,000원 50% 올랐죠. 물가 상승률이 어떻게 됩니까? 떨어지는 거죠.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물가가 아니에요. 우리 시장에 계신 대중 여러분들은 물가에 관심 있는 게 맞아요. 여러분 물건 사는 그 가격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거시경제적인 판단에서 지금 인플레이션 시대라고 정의 내리고 이 인플레이션 시대에 금리가 어떻게 올라갈까? 아니면 얼마나 올릴까? 그럼 이 얼마나 올리는가에 따라서 주가가 얼마큼 하방 압력을 받을까? 이게 지금 계속 계산되는 그런 시나리오잖아요. 결과적으로 물가, 금리, 자산시장 이 세 가지 경로에 제일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물가라는 단어에 주목하고 있지만 사실은 물가가 아니라 물가 상승률입니다. 제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이 반대로 계속 높은 물가 상승률을 유지하려면 1,000원짜리가 2,000원, 2,000원짜리가 4,000원이 돼야 유지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피크아웃을 찍고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이렇게 산수적으로도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인플레이션 시대 맞습니다. 그리고 23년에도 여러분이 체감하는 물가는 굉장히 높으실 거예요. 국제 유가가 예를 들어서 50달러에서 100달러로 올랐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요 100달러가 50달러만큼 오르면 150달러인데 그럼 물가 상승률은 떨어지는 거예요. 국제 유가 상승률은 떨어지는 거, 그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100에서 50%로 떨어지지만 이 50달러 오른 만큼 역시 100달러에서 그 정도 상승률을 유지하려면 이번에는 100달러가 올라야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재미있게도 물가 상승률이 그 고점을 찍고 계속 유지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 굉장히 드물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23년에는. 근데 주식 투자를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부동산 투자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소득의 증가 속도보다 자산 가치의 증가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평년을 계산을 해보면, 그러면 나는 그냥 소득을 예전처럼 저축하는 시대는 지난 거예요. 우리의 베이비붐 세대나 혹은 그 윗세대들은 1970년대, 80년대 그 이자가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금리가? 저축금리가? 10%가 넘었어. 10%가 넘으면 다른 데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열심히 살면 돼요. 그리고 소득을 저축하는 거예요. 저축의 답이 있었어요. 그게 가장 좋은 투자예요. 그러니까 저축이 투자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데 저축도 투자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소득을 호주머니에다가만 갖고 있는 것도 투자예요. 돈을 어떤 형태로 갖고 있을까의 문제인 거예요. 주식으로 들고 있을 것인가? 부동산으로 들고 있을 것인가? 뭐 채권인가? 금인가? 원자재인가? 이런 여러 형태로 갖고 있는데 이 여러 형태로 갖고 있는 게 다 투자인 거예요. 다만 각각이 가져다주는 수익률이 다를 뿐이죠. 투자 수익률이 다를 뿐이에요. 그럼 우리가 투자한다는 것은 투자 수익률이 높은 데를 찾아서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경제 전망입니다. 작년 21년 10월에 냈던 22년 전망서에 혹시 그 책을 갖고 계신 분은 333페이지를 한번 열어봐 주십시오. 제가 뭐라고 썼는지. 현금 보유 비중을 늘려라. 금리가 이제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올라갈 일밖에 없다. 긴축의 시대를 맞이한다. 러시아 전쟁이 없었을지라도 이 금리는 올라갈 것이다 라고 봤어요. 누구나. 웬만한 이코노미스트들이 다 그렇게 봤어요. 그럼 금리가 올라간다. 금리는 제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돈의 가치가 올라간다라는 뜻이잖아요. 금리가 올라가니까 자연스럽게 주식시장은 하방 압력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주식 보유 비중을 줄여라. 주식을 하지 마라. 저축을 하라. 특히 금리가 올라가는 이런 국면이 있죠. 23년 중반까지 금리가 올라갈 텐데 금리가 올라가는 이런 국면에는 많은 은행들이 적극적으로 특판 상품을 내걸어요. 왜냐하면 돈의 이동이 있기 때문에. 높은 특판 상품, 5% 이런 특판 상품도 있습니다. 저축금리가. 그럼 이런 투자 수익률을 가져다 두는 아무 고민 없이 안정적으로 원금을 지키면서 5% 투자 수익률을 가져다 주는 이런 상품들이 등장할 거란다면 더군다나 22년 경제를 보면 주식시장은 계속 하방 압력을 받고 있을 텐데 그러면 굳이 이런 국면에서 주식 투자할 필요가 있느냐. 주식시장에서 나와라 라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현금 보유 비중을 늘려라. 주식할 시점이 아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거죠. 조금 더 적극적인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인플레이션 시대에는 인플레이션에 투자하는 거예요. 결국 물가가 치솟고 이 치솟는 물가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니까 이 두 가지에 투자를 하라. 떨어지는 자산 시장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드렸고 그럼 인플레이션에 어떻게 투자합니까? 이런 인플레이션을 야기하는 동력이 있겠죠. 그게 뭡니까? 원자재잖아요. 국제 유가 치솟았잖아요. 구리, 정확히 제 구리, 알루미늄 말씀드렸습니다. 철, 비철금속, 태양광, 풍력 이런 발전을 건립하려면 자연스럽게 요구되는 굉장히 많은 비철금속들이 있습니다. 니켈, 구리, 히토리우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수요가 계속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이 가격이 오른다. 근데 물론 지금 이 시점은 이제 전쟁이 끝날 것 같아. 다시 이 공급망 병목 현상이 좀 해소되고 공급이 다시 이루어질 것 같아. 미국의 경제 제재도 풀릴 수도 있을 것 같아. 이런 기대감. 더군다나 이런 기대감과 함께 정말 암울한 미래, 경기 침체. 이것을 같이 예상하기 때문에 지금 일어나는 이 원자재 가격이 급락하고 있는 거예요. 원유 가격이나 그 밖에 원자재 가격이. 지금은 투자 시점이 아니겠죠. 근데 만약에 제가 시나리오를 하나 드린다면 전쟁의 종식이 있다. 그럼 전쟁의 종식이 있으면 바로 공급이 재개되는 원자재들이 있어요. 천연가스 이거 풀면 되잖아. 쉽게 말하면. 가스 관을 노드스트림을 풀면 되잖아요. 단적인 증거지만 그런 식으로 이제 앞으로 그 원자재 공급이 제대로 일어날 것 같아 라고 예상하면 투자자들이 돈을 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원자재 투자하니까 원자재 가격이 치솟은 거예요. 선물 시장에서. 원자재 공급망 병목 현상이 계속 가중될 것 같아. 이 실물 경제 현상을 먼저 보고 투자자들은 돈을 원자재 시장에 투입했던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돈의 흐름을 읽고 원자재 투자하라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거예요. 작년부터. 근데 지금 같은 경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다른 전망이 또 다른 변수가 등장하니까 이제 이 투자자들이 돈을 빼는 거죠. 그러면서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국제 유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선물 시장에서 일어나는 그 대표적인 흐름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될 것은 실물 경제의 행보를 먼저 관찰하셔야 되고 그 속에서 돈이 어떤 식으로 또 움직일까? 어떤 산업에 집중될까? 22년 하반기까지는 굉장히 어려운 실물 경제 국면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요. 그러나 금리 인상 행보, 긴축적 행보는 달라집니다. 특히 전쟁의 종식이 있으면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것이고요. 전쟁의 종식이 없다 하더라도 인플레이션이 피크아웃을 찍고 떨어지는 것이 확실하다라는 시장의 기대가 형성되면 그러면 금리 인상 행보를 이렇게 유지하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주식시장도 하방 압력을 이제 벗어나서
조금 상방 압력이 될 텐데 그때 여러분 투자 기회를 포착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